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미래주도 산업의 집결지. 디지페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T 융합 산업, 선진 의료 산업,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할 산업, 첨단 운송기계 부품 산업, 모든 산업의 기반, 지속 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위한 에너지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산업을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진 핵심 산업으로 정하고 대구 경북 주요 지역 8개 사업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4개 지구 개발이 이미 완료되어서 국내외 우수 기업이 입주해서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구역은 완벽한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굴지 기업인 삼성, LG, 포스코, 그리고 500대 해외 기업이 있는 본거지. 대구 경북은 기업들이 찾는 인기 있는 곳입니다.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는 51개 대학이 있고 한국 최고의 R&D 기관들의 클러스터가 있는 디지페즈에서 기업들은 혁신 성장을 위한 더 나은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시설, 네트워크가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디지페즈는 세계에 널리 열려 있습니다. 세계 국제공항, 4개의 항만, 8개 고속도로, 1일 100회 KTX 열차 운행, 다양한 교통망 덕분에 디지페즈는 인접 도시와 세계적인 기업과 빠르게 연결됩니다. 게다가 디지페즈는 물류, 관광, 첨단 기술을 통합하는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1,530만 평방미터의 통합 공항 건설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나라입니다. 대구 경북은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매년 열리는 다양한 문화제 덕분에 흥분이 가득한 곳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우리 지구촌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지구촌 도시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레저와 문화시설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고급 의료시설과 심지어 외국인들을 위한 국제 환경까지 갖춘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합니다. 디지페즈는 기업에 가장 적합한 정주 환경을 갖추면서 사업의 정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는 1:1 스톱 서비스, 비즈니스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매칭 서비스를 맞춤하고 있습니다. 디지페즈는 사업 경영을 강화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미래는 준비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식 기반 산업을 통해서 혁신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곳. 우리의 글로벌 혁신, 글로벌 기반인 대구 경북 경제 자유 구역으로 오십시오. A place where innovative growth can be achieved through knowledge-based industries. Come to our global innovation growth base, Daegu Gyeongbuk Free Economic Zone.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윤미입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오늘 경제자유구역의 사업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incentives and benefits that DigiFast is providing for foreign invested companies. 오늘 저는 대구 경북 디지패즈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IT와 소프트웨어 산업을 위한 지원 정책, 디지패즈가 현재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는 인센티브와 혜택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디지패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경제자유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 함은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특별 지정한 지역입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 투자 기업들의 사업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데 여기서 외국 투자 기업들은 여러 다양한 세금 면제나 현금 보조금 그리고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현재 국내에는 9개의 경제자유 구역이 있는데 대구, 경북, 인천, 부산, 진해 등이 있습니다. 이 장표에는 대구, 경북의 8개 경제자유 구역이 보여집니다. 총 8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목표 산업으로는 IT 컨버전스, 첨단 의료, 첨단 자동차 부품, 그리고 기계로 구성됩니다. 이들 8개 구역에는 해당 산업을 외국계 투자기업들과 함께 개발하고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수성 알파시티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 이 대구 내에서 IT와 소프트웨어 산업을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한 목적의 도시입니다. 첫 번째 디지펫의 강점은 뛰어난 접근성에 있습니다. 이것이 대구 경북의 개요입니다. 19,909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에 인구 규모는 500만 명입니다. 이것이 GRDP 수출 규모입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구 경북은 대한민국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고속철도 KTX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99분 걸립니다. 2개의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대구국제공항 그리고 인천 김해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 새로운 대구, 경북 국제공항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디지패즈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세계 도시들의 4시간 비행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2028년이면 북미 지역이나 유럽 국가들에 있는 도시들에 더 쉽게 접근성이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펫의 두 번째 강점은 뛰어난 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주력하고 있는 산업은 고부가가치 그리고 높고 숙련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대구 경북에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51의 대학과 단과대학이 있는데 이 중에는 디지스트,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이 있습니다. 로봇, IT에 특화되어 있는 학교고 경북대학교 전자학과가 있습니다. 또 영남대학교의 기계학과, 포스테크, 신소재, 생물학과 등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은 매년 7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표에는 풍부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보여줍니다. 대구 경북에는 50여 개의 뛰어난 연구개발 인프라가 있습니다. IT, 소프트웨어, 제약, 바이오, 소재 산업 등이 있습니다. 오늘 IT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자통신연구원, 모바일 융합기술센터, 그리고 대구 디지털 산업진흥원이 있는데요. And I'd like to explain what support we are providing for IT and software industry. 이런 연구 개발 기능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Known for world-leading IT software, mobile, and robot cluster. The major companies including Samsung, LG, and Dassault System, Hyundai Robotics, 다음 Siemens within 대구 경북. 어떠한 지원을 IT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세계 최고의 IT 소프트웨어, 모바일, 로봇 클러스터를 갖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한 기업으로는 삼성, LG, 다소 시스템, 현대 로보틱스, 지멘스 등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핵심 IT 부분들을 균형 있게 대표합니다. 모바일 디스플레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지능형 로봇 부분들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과 R&D 연구소들은 외국 투자 기업들과 현지 기업들이 협업하고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IT 클러스터는 경북 지역에 있는 구미나 포항 그리고 경주 등 여러 도시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ICT 연구는 디지스와 포스텍에서 수행되고 여러 정부 지원 연구소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성 알파 시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디지패스에는 8개 구역이 있는데 수성 알파 시티는 그 구역 중 하나입니다. 수성 알파 시티는 대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57만 6천 평방미터이고 2019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대상 산업은 IT, 소프트웨어,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리고 토지 비용은 평방미터당 약 $945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소프트웨어 융합 기술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 알파 시티에는 주민들이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대구 미술관, 대구 야구장, 실내 운동장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토지 개발 계획입니다. 하늘색 지역은 IT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위해 할당되어 있는 구역이고 지식산업센터, 소프트웨어 융합기술지원센터입니다. 나머지 IT와 소프트웨어에 할당된 부지는 33,557평방미터이며 토지 값은 금액은 평방미터당 $945 정도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은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망한 IT나 소프트웨어 국내 기업에 대해서 지분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패즈는 기업 간의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유망한 지역 회사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만약에 지역 회사와 연결해서 지분 투자를 희망할 경우에는 지원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수성 알파 시티는 스마트 시티 테스트 베드의 역할도 합니다. 여기서 회사들은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성 알파 시티는 스마트 시티와 관련한 신제품과 기술 서비스 개발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스마트 기술이 다양한 분야, 즉 교통이나 에너지, 방범, 안전 등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성 알파시티는 자율자동차 실증 도로와 무인 주정차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은 이 기반 시설을 활용해 테스트 베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컨버전스 클러스터이기도 합니다. 수성 알파시티는 수도권을 벗어난 가장 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클러스터이기도 합니다. 대구 디지털 산업진흥원을 포함한 6개 지원기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DIP가 여러 다양한 해외 마케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변환 기술 지원 센터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설계나 테스트, 인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융합 기술 B센터, 또 국가 비상 네트워크 센터도 있습니다. 또 수성 알파시티에는 140개의 기업이 있고 4,000명의 정규직 근로자가 이 클러스터 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는 전자통신 연구소가 소재합니다. 기업들로 하여금 ICT 융합 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술을 상용화하도록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의료, 모바일 산업과 모바일 융합 기술 센터,
상용화를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이는 IT 소프트웨어 산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수성 알파시티 내 기업은 연구개발 지원을 얻고 해외 마케팅 그리고 인력 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사업 사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OG 기반 AR, MR 콘텐츠 기술 개발 데모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수행이 되었고 AR 기술 지원을 지역 산업에 적용하였습니다. 이것들은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예시들입니다. 해외 마케팅 지원과 관련하여서 강소기업들, 즉 히든 챔피언들이 CES와 미국 공공 조달 사업 참여를 하여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ODA 사업을 통해서 공동 해외 진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I 인적 자원 개발, 핵심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인재 개발, 특히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BA, BAR, AR 분야의 핵심 인적 자원 개발을 지원해서 이런 디지털 전환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모든 연구 개발, 마케팅, 인적 자원 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IT 소프트웨어 융합 회사 목록을 보고 계시고요. 수성 알파시티 대구에 있는 기업들 목록입니다. 다양한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시스템, 그리고 자동차, 전자 소프트웨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 점차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기업들은 수성 알파시티가 제공하는 강점들을 10분 활용하고 있고 다양한 연구 개발 기관과 조직의 장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패스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와 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산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지분 투자를 물색할 때 이들을 위해서 합작 투자 파트너 정보를 제공하고 또 잠재 비즈니스 파트너 물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등록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실 공간에 대한 우선 지원을 제공하고 또 투자자들이 펀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적 재산권 등록이나 제품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후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외자 기업이 세금이나 지재권, 기타 사업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정보는 외국인 투자자나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10명의 정규직 연구원을 고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주요 투자 인센티브인데 관세 면제 혜택입니다. 최대 5년간 관세 100% 면제,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를 100% 15년까지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액과 외투사가 디지페즈에 도입하는 기술 유형에 따라서 현금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건설이나 장비 구입 자금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성 알파시티나 디지페즈 투자에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i everyone, I am Dr. Erkan Bil from Turkey. I am representing Çanakkale Technology Development Z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의 에르칸 빌 박사입니다. 저는 차나칼레 기술개발 구역을 대표하고 있고요. 현재 차나칼레 기술단지 CEO 겸 이사입니다. 저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인 차나칼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도시 차나칼레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터키에는 세 개의 두 대륙과 국경을 연결하는 두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이고요. 인구만 해도 1,500만 명이 넘습니다. 다른 하나가 바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차나칼레입니다. 자,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시다시피 연구 개발 인프라는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주요 특징과 중요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터키에 대한 소개와 차나칼레 테크노파크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새로운 프로젝트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세계 각국의 국가별 창업 생태계 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타트업 링크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 국가와 도시의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총점이 있는데 이는 양적, 질적인 측면과 그리고 비즈니스 환경을 측정한 세 점수의 합입니다. 이 점수를 계산할 때 고려사항을 보면 스타트업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유 오피스 수, 스타트업들이 받은 투자 규모, 스타트업별 직원 수, 기술 인프라 등입니다. 터키는 2021년에 5계단 상승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전 세계에서 4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빨리 상승을 한 것인데 사실 올해 동유럽 국가들은 23개국 중에서 18개국이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두 번째로 상위 생태계 순위를 보면 물론 비록 그 안에서 다소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은요. 상위 5대 글로벌 생태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실리콘밸리가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이 2위이고요. 비록 지금은 런던과 공동 2위이긴 하지만요. 베이징이 4위, 보스턴이 5위입니다. 여기에서도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과, 펀딩, 연결성, 시장 진입 정도, 지식, 인재 등입니다. 그리고 생태계 가치를 판단하는 데 고려되는 기준 몇 가지를 보면 엑시트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스타트업의 성공이나 활동, 내역 등도 있고 그리고 또 지역적 연결성, 인프라, 특허 연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요소의 영향을 보면 인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비중을 보면 퍼포먼스가 30%, 또 시장 진입 정도가 15%, 펀딩은 25%이고 연결성과 지식은 5%입니다. 사실 이런 전체 중에서 최고의 스타트업 생태계뿐만이 아니라 새로이 떠오르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분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이 부상하는 10대 생태계 순위를 이 표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뭄바이, 자카르타, 취리히, 헬싱키, 광저우,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필라델피아 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인데요. 이 중에서 이스탄불은 1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아태 지역을 집중해서 보면 상위 20위 안에 드는 신흥 스타트업 생태계 수가 이제 6개에 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흥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를 결정하는데 평가하는 기준은 퍼포먼스나 펀딩 또는 마켓 리치 그리고 인재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재는 10%, 퍼포먼스가 45%, 또 마켓 리치가 15%, 펀딩이 30%입니다. 이런 생태계가 확장하고 또 스타트업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을 함에 따라서 각 생태계의 주체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생태계는 또 상위의 생태계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장점을 활용하고 또 이러한 장점에 노력과 자원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생태계에서 터키의 위상을 한번 살펴보려면 먼저 전반적인 현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키는 유럽 주요 도시들, 아시아 주요 도시들에서 비행기로 3시간 거리인 지리적 장점을 가진 매력적인 허브입니다. 2020년 공식 인구는 8,300만 명이고요. 그중 절반이 32세 미만으로서 EU 지역에서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현재 세계 19대 경제국이고 연평균 GDP 성장률은 2003년부터 2019년 사이 5.5%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터키는 2019년 세계 혁신 지수에서 34개 중고소득 국가 중 7위를 차지했습니다. 인적 자본과 연구 또 창의적 생산이 국가의 최고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터키의 창업 생태계는 2020년 유례없는 수준의 투자 활동을 보였습니다. 다양한 엔젤과 VC들이 155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1억 4,30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는 2019년 대비 35% 증가한 규모입니다. 2020년 터키의 투자와 창업 생태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후기 단계 VC 투자 수준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시리즈 C 이후로 4,2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2019년에는) 700만 달러, 2018년에는 1,500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기업들에게 생태계가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또 계속 증가할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VC 투자는 여전히 시드 단계와 초기 단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렌드는 터키의 스타트업들이 후기 단계의 투자를 받는 것은 주로 글로벌 투자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터 같은 경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게터는 3,800만 달러를 투자받았는데 그중 2,500만 달러는 실리콘밸리의 투자자인 마이클 모리츠로부터 받았습니다. 2020년에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한 주요 업종은 게임, 리테일 테크, 핀테크였습니다. 거래 건수에서는 사스가 선두를 달리고 핀테크와 헬스텍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게임 스타트업이 부상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아마도 이것이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던 엑시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년에는 또한 터키의 투자 및 엑시트 패턴과 거시경제 움직임 사이의 관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거시경제 불안이 지속되었고 또 물론 팬데믹도 있었죠. 그런데 터키에서는 징가가 피크 게임을 18억 달러에 다시 말해서 이 18억 달러에 인수를 하면서 첫 유니콘 엑시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VC 투자 엑시트이기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었고요. 이 표에서 2020년 최고의 스타트업 딜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피크 게이밍 징가에서 투자했고요. 롤리 게이밍 마찬가지로 징가입니다. 투자자들의 국가는 미국이고 또 일부 투자자들은 터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몇 년간 터키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고속 성장에 영향을 준 다른 이해 당사자들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엑셀러레이터를 보면 2010년까지 터키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6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말 기준으로 이 수치는 57로 증가를 하였고요. 지난 9년간 8배 증가한 것입니다. 터키에서 핀테크의 인기 덕분에 8개 은행에서 이 기간 동안 핀테크 중심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15개 테크노파크에서 국내외 새로운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On the other hand, if you look at the co-working spaces have become the hip working and gathering hub for entrepreneurs and freelancers. 또 동시에 공유 오피스 공간을 보면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공유 오피스는 창업가와 프리랜서 모두에게 아주 힙한 사무 공간이자 모임의 중심지가 되었는데요. 사실 공유 오피스 모델은 2010년대 초에 터키에서 처음 등장을 했지만 2015년에야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성공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이 모델의 경제성이 입증이 되면서 이를 또 모방하는 사업자들이 크게 증가해서 생태계 전반으로 공유 오피스가 빠르게 다양화하고 증가했습니다. 2019년 말 터키 전역의 공유 오피스는 44개에 달했고요. 여기에 5,000개 이상의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리랜서들이 이러한 커뮤니티의 공간을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보자면 터키 정부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고 강력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의 창업이나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부의 주요 기업 정책 몇 가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스타트업 지원 기관의 프로그램들, 자본 접근성 등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친화 기업들, 민간 기업들도 스타트업 생태계의 적극적인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이벤트나 콘텐츠 엑셀러레이터 등을 조직하고 후원하는 등 스타트업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특히 터키의 주요 은행들은 스타트업들에 다가가고 지원하기 위해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VC 등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들의 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하여서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터키 은행들은 지난 5년 동안 8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과 4개의 기업형 벤처 캐피털 펀드를 설립했습니다. 사실 2010년에는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려 설립된 기업형 벤처 캐피털은 2개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2010년은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해이기도 한데요. 그러다가 2019년 말 이 수치는 26개로 급증했습니다. 민간 기업의 CVC 펀드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도입한 덕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30개 민간 기업이 별도의 CVC 법인 설립 없이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터키에서 테크노파크의 설립은 200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19년 말 기준 현재 전국에 61개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And technoparks, more than 5,000 startups, scale-ups, grown-ups, employing in total over 그리고 이들 테크노파크에는 5,000개 이상의 스타트업, 스케일업, 그로운업 등이 입주해 있고 총 직원이 5만 명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도시 차나칼레입니다. 마르마라 해와 에게해를 연결하는 다르다넬스의 양쪽에 걸쳐 있는 도시인데요. 차나칼레 해안은 유럽과 아시아에 모두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개통 예정인 긴 현수교를 건설하고 있고요. 이 주의 인구는 54만 명이고 젊은 인구가 많은 이 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대학입니다. 인구의 10%가 학생인데요. 이것은 이 지역의 경제와 또 특히나 스타트업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차나칼라 테크노파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터키와 차나칼레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본 후에 테크노파크의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공동 사무공간, 실험실, 사무실, 컨퍼런스룸,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Total of 146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within our organization. 이 단지 내에서 총 146개의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었으며 이 중 82개는 완료되었고 64개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과학 지식이 기술로 변모하는 과정이라는 맥락에서 차나칼레 테크노파크는 기업들이 대학의 지식 재산 관리와 또 기술 이전 프로세스 차원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희는 기술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접근하고 잠재 투자자와 적합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도록 기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판매용 제품 및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멘토링 및 전략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We have some modules about technology transfer offices, awareness promotion, information, support programs, management, project development and management services. 또 여러 가지 모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사무소, 인식 확산, 정보, 지원 프로그램 관리, 프로젝트 개발 관리 서비스, 법인화 및 창업 서비스 등 다양한 모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센터가 있습니다. 엔터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제 테크노파크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가 막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로 터키, 나중에는 해외 시장에서도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함께 수렴이 되는 지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이 근래 들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게임 산업에서 최근 주요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피크와 롤릭이 성공적으로 매각을 한 이후에 게임 산업의 역동성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15개의 게임 벤처들이 약 6천만 달러 상당의 투자를 받는 등 기록적인 투자가 있었습니다. 1분기에 게터에 이어 2위를 차지한 드림게임즈는 단일 라운드에서 5천만 달러로 가장 많은 투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브루게임즈는 시드 단계에서 많은 투자를 받은 여러 게임 스타트업들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발표를 마치기 전에 저희의 디지털 콘텐츠 센터인 엔터홀의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엔터홀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터키는 좋은 비용의 인재가 풍부하며 훌륭한 제품 테스트 시장입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는 지속적으로 성숙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터키가 스타트업과 성공적인 엑시트의 허브로 성공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을 우리의 아름다운 도시 차나칼레와 터키에 모시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회장님, 이사님, 존경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제 이름은 팜트롱송입니다. 다낭 하이테크 파크 대표이며 다낭은 베트남 중부 작은 도시입니다. 이렇게 저희 미션을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트남은 투자 촉진과 유치에 있어서 여러 성과를 지금까지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은 외국인 직접 투자 FDI를 141개국과 지역으로부터 유치했고 34,000개 이상의 프로젝트와 총 4천억 불 규모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홍콩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의 주요 투자 목적지입니다. FDI의 유치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출 성장과 또 강력한 내수, 또 강력한 대외 입지를 갖춘 국가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경쟁 우위를 갖추고 있어 외국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투자하거나 사업에 관심을 갖는 경우 중장기적으로 유망성이 큰 곳입니다. 첫 번째, 투자자에게 제공할 깨끗한 토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베트남의 산업단지 개발 계획은 총 562개의 산업단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계획 면적은 12만 2천 헥타르로서 그중 394개의 산업단지, 91만 헥타르가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베트남에는 18개 경제구역, 즉 85만 8천 헥타르 면적의 구역이 있습니다. 둘째, 베트남 정부는 다양한 인적 자원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 전문대, 직업학교, 직업훈련센터와 기업 간의 인적 자원 훈련을 위한 많은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서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투자 정책과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베트남 정부는 또한 특별 인센티브를 투자법에 따라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대 37.5년 동안 5% 세율과 최대 6년 면제와 향후 50년 감면 등 혁신센터, 연구개발센터, 특별 투자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정부는 특별 실무단을 구성하여 베트남의 투자자와 FDI 기업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낭시는 베트남의 5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중심지이자 중부 핵심 경제구역, 중부 고원의 핵심지입니다. 인구는 120만 명이며 노동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곳의 GDP는 2020년 43억 7천만 달러 이상, 1인당 소득이 거의 4,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다낭시는 최근 몇 년 동안 국제 투자자와 기업에게 유망한 목적지로 떠올랐습니다.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다낭시는 905개의 FDI 사업을 유치했고 총 등록 투자금은 3조
8,520억 불이며 다음의 강점과 장점을 자랑합니다. 첫째, 2016년부터 2020년은 다낭시의 이정표적인 기간으로 기록됩니다. 성공적으로 2017년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을 개최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국제적 행사로서 도시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다낭은 굵직굵직한 행사를 개최했는데 투자자 포럼, 대담회, 비즈니스 회의, 사업 착수회 등을 조직하여 잠재력과 이점과 투자 기회를 소개하고 기업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위 활동과 방향은 도시 전체가 투자 유치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다낭시는 친화적인 투자 사업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낭은 효과적이고 통합적이며 투명한 행정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직속 기관은 항상 도시인민위원회의 지시와 정책을 잘 시행해 왔습니다. 이것은 베트남의 다른 많은 지역에 비해서 다낭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셋째, 다낭시는 친환경 도시입니다. 이상적인 생활 환경과 낮은 대기 오염, 소음 공해, 편리한 교통을 갖춘 도시입니다. 다낭은 국내외상을 여러 차례 수상하기도 하였는데 아세안 환경지속 가능 도시상을 2011년 수상하였고 아시아 풍경 도시상을 2013년, 혁신 우수 도시상, 베트남 환경상 2015년, 녹색 도시상을 2018년 등에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구가 젊습니다. 완벽한 교육과 훈련 시스템을 갖추었고 잘 훈련된 인적 자원, 현대적이고 잘 연결된 정보기술 인프라를 갖춘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관광업이 주 서비스 산업이며 도시의 금융과 은행 산업이 탄탄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중앙은행의 다낭 지점 통계에 따르면 현재 도시 전체에는 61개 은행 지점과 249개의 점포와 창구가 있어서 금융거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다낭시를 지역 금융 허브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승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낭 2030 건설 개발 계획에 따라서 또한 2045 장기 비전에 따라서 하이테크 산업은 도시의 사회 경제적 발전 성장 동력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다낭 하이테크 단지, 통합 정보기술 단지, 다낭 산업 단지는 503개의 사업을 유치했고 그중 373개는 국내 프로젝트이며 130개는 FDI 프로젝트입니다. 총 투자 규모는 30억 달러입니다. 다낭 하이테크 단지는 2010년에 설립되었고 중부 지역과 고원지대의 유일한 하이테크 공단입니다. 국가의 3대 하이테크 공단 중 하나로서 경쟁력이 높은 국제 수준의 혁신적인 과학기술 도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낭 하이테크 파크는 면적이 1128 헥타르 이상이며 그중 6개 기능구역은 612 헥타르의 총 면적으로 구성되며 다음 분야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정보기술, 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신소재 기술, 나노기술,
신에너지, 자동화, 정밀기계, 환경기술, 석유화학기술,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메카트로닉스 등입니다. 다낭 하이테크 공단은 24개 프로젝트를 유치했고 총 8억 1,500만 불 규모의 등록 투자 자본을 유치했습니다. 다낭 하이테크 공단은 투자 유치에 많은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지리적 이점입니다. 하이테크 공단은 고속도로상 주요 경제구역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메이, 툰투휘, 충레, 꽝남, 둥꽉, 꽝남 같은 중부지역과 연결됩니다. 둘째, 다낭 하이테크 공단의 기술 인프라는 투자자들의 생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수처리 설비나 폐수 처리 설비가 완전히 건설되었습니다. 다낭 하이테크 파크에는 친환경 생태계가 마련되었고 나무가 풍성하고 주변 경관 건설이 용이합니다. 특히 다낭 하이테크 공단 투자 프로젝트는 뛰어난 투자자 우대 정책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서 투자자는 첫 15년 동안 10% 세율을 적용받고 10% 법인세율로 1억 3천만 달러 이상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 30년 동안 감면 혜택을 받고 첫 4년간 세금을 면제받고 향후 9년간 납부해야 할 세금의 50%를 감면받습니다. 그리고 토지 임대료 우대와 관련하여서 건설 기간 동안 토지 임대를 결정한 날로부터 최대 3년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하고 계시는 기업 및 투자자 여러분, 하이테크 공단을 발전시키고 다낭을 경쟁력이 높은 국제 수준의 혁신적이고 과학기술 첨단의 도시, 국가 창업, 혁신 중심 지역으로 건설하는 것은 다낭시 중심 개발 방향입니다. 시정부와 다낭 하이테크 공단과 산업단지 관리국은 투자자들을 위해서 모든 우대 조건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낭의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곧 여러분들을 우리 도시에서 뵐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이 다낭에서 개발 잠재력을 직접 느끼시고 다낭의 높은 경쟁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Hello, ladies and gentlemen. I am Maman Abdurrahman from Bandung Technopark, Telkom University, Indonesia. In this session, I would like to present about Indonesian small medium enterprises sustainability facing the global pandemic in Indonesia. The condition of SMEs in Indonesia. As we know, Indonesia is a big country with huge number of SME. And based on the data from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this is one department under Indonesian Republic government. It records there are at least we have 64 million SMEs in Indonesia. And SMEs in Indonesia exploded after the Asian monetary crisis, as we know, in 1997, when many large companies closed and failed. And then the people had to survive by trading anything. So tha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e one of the solutions for them to face that conditions.
And how about the current condition of small medium enterprises in Indonesia? Okay, based on the data, we see that the penetr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throughout the country further strengthens these conditions. So there is the effect of the technology penetrations in Indonesian. Yeah. At least we have 3.7 million SMEs currently run online businesses. Indonesian SME has succeeded in utilizing information technology, particularly social media, in generating a strong new media-based economy. The situation supported by techno-capitalists in the field of telecommunication network providers and the market, which is dominated by domestic startups. Ladies and gentlemen, and then how the effect of global pandemic COVID-19 in Indonesia to our small medium enterprises. COVID-19 has caused fundamental change in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prompts businesses at various levels to make mitigations measures to survive in these suddenly changing situations. Many large labor-intensive companies have also failed to cope with the pandemic, resulting in massive unemployment. So the unemployment people, some former employees then take advantage of severance pay and government assistance to build small medium enterprises. So as an effect of this COVID-19 pandemics, there are massive unemployment, and then the government has a strategy to give severance pay and government assistance. So the people build new small medium enterprises. So the next questions regarding the effect of global pandemic in Indonesia. Now, when the COVID-19 pandemic hits, the question arises is whether Indonesian small medium enterprises will survive or collapse. Okay, of course, if it's all about quantity, logically this will trigger more small medium enterprises as an effect of unemployment of the people. But then existing small medium enterprises, and especially the new ones, are at risk of being destroyed by the impact of the pandemic. Social distancing or restrictions on activities outside the home, for example, will greatly reduce the number of customers of the small medium enterprises. So the small medium enterprises need to survive in these conditions. One of the strategy of Indonesian government is to vaccinate almost the people in Indonesia. So the acceleration of vaccination is also encouraged to restore the confidence in public consumptions, including for employees and SMEs throughout Indonesia. Vaccination have been and will be given free of charge to achieve herd immunity from more than 180 million people in Indonesia. So another Indonesian government strategy is what we call as National Economic Recovery Program. Of the total budget of more than 699 trillion rupiahs on May 2021, the realization of the National Economic Recovery Program has reached more than 170 trillion rupiahs. So the problem faced today is the lack of integration of existing small medium enterprises data. This is our problem. In addition, the SME support scheme through interest subsidized for people's businesses loans
also needs more attention, considering that there are still many SMEs that are still untouched by banking services. Ladies and gentlemen, we see that world economic growth currently, based on this figure, the global economy is starting to recover and is expected to grow positively in 2021. After the soft contractions in Q2 2020, the first pandemic in Indonesia especially, so the positive trends and economic recovery since Q3 2020 have occurred globally, including in Indonesia. So this is the positive information for us. In such situations, the SME sectors need special attentions from the governments, because as we know that SME is the largest contributor to GDP in Indonesia and can become a mainstay in the absorptions of labor after unemployment. Indonesians' small medium enterprises resilience is one fact. Yeah. The concept of resilience has been used to describe the process of recovery and transformations in small medium enterprises. There are those that SMEs are resilient in the pandemic, given that these companies are very sensitive to environmental disturbance. The resilience of SMEs can be detected by the optimistic attitudes they have under this environmental disturbance. Optimism is known as an indicator of resilience. Therefore, if we can detect a lot of optimisms in the SME population, we can conclude that SMEs are generally resilient under the COVID-19 disruptions. Ladies and gentlemen, we face the new normal businesses characteristic. Currently, the COVID-19 pandemic has changed customer behavior, which business actors need to anticipate due to activity restrictions. Consumers do more activities at home by utilizing digital technology. Meanwhile, the changing industrial landscape and the new competitions map are marked by 4 business characteristics. At least we have 4 new characteristics: low mobility, and then low touch, hygiene, and less crowds. Companies that are successful in the pandemic era are companies that can adapt to these 4 characteristics. That's why business actors, including SMEs, need to innovate in producing goods and services in accordance with market needs. They can also develop various new business ideas that can also contribute to solving the socio-economic problems of the community due to the impact of the pandemic. This is what we call as social entrepreneurship. And what kind of strategies of SMEs in the industrial sectors in response to COVID-19? We see at least we have 3 SME strategies to face these conditions. SMEs with high ICT maturity could accelerate digital transformation directly. In addition to, there are many SMEs with low maturity but experiencing liquidity problems. This kind of SMEs only digitize the marketing functions, the current marketing functions. And the last, we see there are many SMEs with very low digital literacy but high social capital. Yeah, so this kind of SME will seek to find partners who have satisfactory digital capabilities. And then about the SME sustainability, yeah,
are SMEs in Indonesia resistant to COVID-19 or not? Okay. Based on the data from BPS, on 25,000, more than 25,000 SMEs in Indonesia shows that there is a great optimism from at least half of SMEs in Indonesia. This indicating that the answer is yes. SMEs in Indonesia could resistant to COVID-19 pandemic impact. The concept of resilience has been used to describe the process of recovery and transformation in SMEs. This resilience seems to be related to external factors, especially the political in Indonesia, economic, social, and technological factors. These external factors are contingencies that come from external parties, not from within the SMEs themselves. These entrepreneurs have the desire to develop without having sufficient capital for it. This courage seems to have cultural roots, given the high resilience of Indonesian people due to the long-standing maritime geography and the risk of large and haunting natural disasters. Ladies and gentlemen, Bandung Technopark role. Bandung Technopark is a science technology park located in Telkom Education Area in Bandung, West Java, Indonesia. BTP serves as an intermediary and synergy builder among academics, business, governments, community, media, and finance institutions. And then another role, Bandung Technopark also supports startups who want to develop their innovative product in ICT. So ASPA is our partner as a community partner. And then also we have more than 12 partner academic and more than 58 partner in business. And also Bandung Technopark supported by Indonesian government, especially the industrial ministry. And we have also collaboration with media and finance institutions. As a startup incubator, BTP currently incubates more than 60 startups, mostly in ICT fields. Incubation process needs 1 to 3 years maximum. BTP had incubated more than 20 startups. That currently some of them become a sustained company. This is the list of our current startup incubator teams. Like we have Garputala, Rainboards, Aruna Smash, Sociacaster, and Sons. How about the Bandung Technopark role in facing the pandemic? So Bandung Technopark contributes on overcoming the issue of SMEs. Among them are product development and startup to deal with the COVID-19 pandemic, such as we have autonomous UVC mobile robots, and then touchless hand wash, and in software field, we have virtual expo, learning management systems, training management software, reseller management application for small, medium enterprises.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very much for kind attention.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타이난 과학단지 관리국 STSP의 부국장인 찬친유라고 합니다. 저희 타이난 관리국을 대표하여 오늘 STSP에 대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주제는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원동력인 타이난 과학단지입니다. 오늘 제 발표 목차입니다. 오늘 발표에는 4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STSP의 성장 촉진, 과학단지의 모멘텀 제고, 우호적인 환경 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전망입니다. 먼저 STSP의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수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대만 과학기술부 산하에는 신추과학단지 관리국, 중부과학단지 관리국, 남부과학단지 관리국 등 3곳의 과학단지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 타이난 과학단지는 2개의 캠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만 캠퍼스와 카오슝 캠퍼스인데요. STSP의 전체 면적은 1610헥타르입니다. 현재 입주율은 95%에 이르렀고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재 카오슝시의 차오토 캠퍼스와 같은 확장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차이 카운티의 차이 캠퍼스 그리고 또 핑퉁 카운티의 핑퉁 캠퍼스도 있습니다. 과학단지 조성과 같은 종업 서비스 프로그램은 연구개발을 위한 양질의 환경을 조성하고 원스톱 서비스,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생활, 교육, 사회활동, 입주자, 교육연수, 창업시설 등 인프라를 지원을 하여서 하이테크 인재를 유치하고 또 첨단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As a result, lots of companies have come and thrived in the STSP. For the past 2 decades, 그 결과 turnover has 많은 기업들이 저희 STSP에 입주하여 we reached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807 또 지난 20년간 million. 저희의 매출액도 증가했습니다. The turnover 올해는 increased 약 by 14%, which was 8,477억 신대만 달러 규모에 도달했습니다. of 5th generation 매출이 14% 증가한 것인데 이는 5G 그리고 advanced process 고성능 컴퓨터의 has driven 견조한 수요 덕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the development. 첨단 공정을 위한 플랜트를 설치하여 We expect 전반적인 개선을 이루어냈고 to reach 특히나 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within 2 years. 자, 그래서 저희는 그 수치를 더 빨리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2년 안에 1조 신대만 달러를 달성하고 또한 매년 2,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In 2020, the turnover of the STSP accounts for 77% of the total output 다음은 경제 기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ndustry 2020년 and the 2.5% STSP의 매출액은 of the total employment 제조업 총 생산액의 77%, turnover of STSP 그리고 accounts for 4.3% 타이난 지역 of the GDP. 총 고용의 25%를 차지했습니다. Industries and STSP의 매출액은 대만 GDP의 4.3%를 차지합니다. in the science park 다음은 and 산업과 직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oreign companies 타이난 과학단지에는 246개의 회사가 입주해 있고 include 그중 43개는 외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산업 클러스터로는 IC, 정밀기계, technology, 통신, computer peripheral, 광전자공학, and others. 바이오텍, Meanwhile, 컴퓨터 주변기기 등이 있습니다. thousands of employees are working in the science park. 현재 타이난 과학단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International 8만 1,000명 이상입니다. companies. Many international 국제적인 기업들의 입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perations in the science park 많은 국제적인 기업들이 SMC, 저희 과학단지에 입주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TSMC, 머크, ASML, Applied Materials, ASML, 코닝, Albeck, 3M, and TEL, 울벡, and so on. 텔 등입니다. Strengthen industrial clusters to sharpen current industrial developments and boost momentum of the science park. 산업 클러스터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iotech, IC, 바이오테크, 정밀기계와 같은 산업 클러스터를 강화하여서 지속적으로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interdisciplinary 또 동시에 education 과학단지의 모멘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in technology 다음으로는 견고한 기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술 교류는 물론 기업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다학제 간 응용 분야를 강조합니다. precision health, smart manufacturing, 정밀 건강, 스마트 제조, and 5G AI, IoT, 5G 등 분야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an innovation ecosystem is crucial to enlarge. 다음은 혁신 생태계입니다. We have 혁신 생태계는 set a platform to 과학단지의 모멘텀을 several resources 더 확대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service program 과학 산업을 위해 다양한 자원들을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carried out, including resources for R&D and talent cultivation, assistance to startups, accelerator for entering markets, and so on.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연구 개발 및 인재 양성, 창업 지원, We not 시장 진출을 위한 엑셀러레이터 등을 위한 리소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with environmental, 다음은 생태계입니다. we harmonize 저희는 with 산업 발전에 주력할 뿐 아니라 Taiwan and the Kaohsiung Science Park 환경 보호에도 underwrite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certified by EE 저희는 환경과 조화를 추구합니다. and there are 타이난 과학단지 그리고 또 카오슝 과학단지 모두
대만의 EEWH에서 다이아몬드 등급 인증을 받은 에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모두 16개의 다이아몬드 등급의 녹색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과학단지에는 나무가 21만 6천 그루가 있습니다. 또한 재생수나 폐수 재활용 등 재활용과 재사용을 장려하여 순환 경제형 과학단지를 추구합니다. To take care of our employees, we emphasize workplace safety and equality. We reassure 다음은 직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ur employees 저희 과학단지에 입주한 직원들을 위해서 take care 작업장 안전과 평등을 강조합니다. 저희는 a new children care 직원들에게 안정감과 보상을 줍니다. in the science park. 또한 직원들의 자녀도 돌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We provide some 최근에 amenities 저희 과학단지에 새로운 보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of life, including 생활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ife hubs, 우리는 기숙사, 생활허브, stores, 세븐일레븐 편의점, 스타벅스, 웰니스 센터, 스포츠파크, learning 클리닉, 국제학교 등 and sports parks,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표준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especially 특히 national and international experimental high schools, 국가의 대표적인 including 초등, 중등, elementary, 외국 학교를 포함한 국제 실험 고등학교가 bilingual departments. 저희 단지 안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We also want our science park 공공미술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cience and technology. So 저희 과학단지가 we add in elements 과학과 기술 그 이상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we have 예술과 more 문화적인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pieces of public artworks. 우리의 입주 직원들이 일상에서 재미를 찾고 To search for 또 기술에서 daily life, 놀라움을 추구할 수 있도록 create surprises. 20개 이상의 공공미술 벽을 설치했습니다. Pivotal of technological and economic growth. We 기술 및 경제 성장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from current strength, 지금까지의 전략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왔습니다. we will duplicate the 이제는 success 그 성공을 forward 재현하고 미래의 시너지를 위해서 서로 연결함으로써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to connect our campuses 저희는 from north 차이 카운티 북부에서 to southern 남부 타이난시, 카오슝시, 핑퉁 카운티를 샤룬 스마트 그린 에너지 도시와 함께 연결을 하고자 하는데 국가 초고속도로와 또 고속철도와 같은 주요 교통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high-speed rail to form 이를 통해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첨단 산업 코리도를 형성하기를 희망합니다. upgrade 또한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여 각 단지의 효과를 확장하고 오늘날의 산업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고자 합니다. and lead current industries into a new era. Finally, 마지막으로 show you a short video 여러분께서 저희 타이난 과학단지의 현황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브리핑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晶圆代工龙头台积电宣布，3奈米先进制程新厂将落脚南部科学园区的台南园区。哪个整体产值更可履创新高？
的嘛，我载你去。欢迎，欢迎，欢迎，你好，欢迎哦。Hello， 大家早啊！早。Hello, everyone. My name is Mukbay, Foreign Relations Officer of N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 Park of Mongolia. First of all, I have to inform one thing. Actually, this speech was supposed to be made by our director, Mr. Tokgil, but due to the health issue, he is now unable to make a speech. So I'm going to present instead of my director.
business environment in Mongolia. The content consists of major three items: improvement in business environment, ecosystem on startups, and ITP introduction. Overview of Mongolia. Mongolia is the country with a land area of about 1.6 million square meters and has a population of about 3.35 million. Is the world's most sparsely populated country. 69% of total 2.3 million people live in Ulaanbaatar. Majority of the population are Buddhist. Our country is sparsely populated and has a harsh climate between plus minus 45 degrees Celsius. It is a landlocked country bordering two powerful countries, Russia and China. GDP per capita is $4,000,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s are equal to 0.1% of GDP. Politics of Mongolia takes place in the framework of semi-presidential multi-party representative democracy. Executive power is exercised by the Prime Minister, who is the head of government and the cabinet. The advantages of Mongolia. As I mentioned in my previous slides, we have large territory, small population, which is the most attractive point. Secondly, our country is rich in the mineral resources such as copper, molybdenum, gold, coal, and gas. There are 80 kinds of mineral resources and about 60,000 mining deposits in Mongolia. Another major industry is the animal husbandry, that Mongolia has approximately 67 million livestock. We also produce cashmere products, positioned in second place as exporter. Disadvantages of Mongolia. For the disadvantages of Mongolia, I would like to point out about low population, only 3.3 million, which results in a small market. And the second one is extreme climate, which is in the summertime 45 degrees and in the wintertime minus 45 degrees. And the last point is we don't have any sea border, landlocked country between two big powers, Russia and China. International indexes. Forbes determined the best countries for business by rating 161 nations on 15 different factors: property rights, innovation, taxes, technology, corruption, infrastructure, market size, political risk, quality of life, workforce, freedom, red tape, and investor protection. Mongolia is ranked in 86th from 161 countries. By documenting changes in regulation in 12 areas of business activity in 19 economies, the Doing Business analyzes regulation that encourages efficiency and supports freedom to do business. Mongolia is ranked in 81st from 190 countries from the Doing Business analysis in 2020. In Mongolia, there are two institutions to provide the information on business environment for the foreign companies and investors interested in doing business in Mongolia. One is the National Development Agency, newly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after the general election in 2016. The other one is the Mongolian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representing the private business. This slide shows the detailed information of the handbooks, which published by above-mentioned two organizations. You can see detailed information from the respective columns for each organization. Laws related to the business. Main laws related to the business are including company law, law on investment, law on corporate registration, law on tax,
accounting law, law related to labor, law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law on arbitration, bankruptcy law, law on SME. You can see brief description of the respective law on this slide. Tax system. Tax system in Mongolia was established based on market economy in 1992, at the time of transition from socialism to capitalism. Since then, the government has been making an effort to continuously improve the tax system in order to fulfill the government public commitments, such as the reduction of tax burden for the company, making a job creation, the decrease of informal economy, the expans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development of SME. We have 10 national taxes and 12 locals. Law on corporate income tax was adopted on June 2006. The corporations subject to paying income tax are a company to be established based on Mongolian law, a foreign company which the head office located in Mongolia, and the non-resident foreign company has sales amount about 33% in the territory of Mongolia or operating representative office in Mongolia. The government launched the telecommunications reform program in the mid-1990s, establishing an independent regulator and partially privatizing the fixed line operator, Mongolia Telecom Company. Public access internet centers were established from 1998, but usage was low because of the high cost. Home use was also expensive, with email access costing MNT 15,000 and internet MNT 75,000 in 1999, when average monthly salary was about only 38,000 MNT. Mobile phone usage grew rapidly in the decade after, from 1995, in a competitive environment, and e-banking and e-commerce started to catch on from around 2000 year. In 2005,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One Home, One PC program, providing computers to households for about $250 a unit. By 2009, over half of households had laptops. With support from World Bank, communications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 all of the countries, 335 districts, which is called SUMS in Mongolia, were, by 2011, provided with access to mobile voice services and in many cases to medium speed internet. Mobicom launched the first mobile broadband network in 2009. In the same year, MCS Electronics started a fiber to the building project for broadband connection to all major buildings in Ulaanbaatar. Mobile phone usage is very high, with more accounts than people, and 80% of the population is connected for the internet. A peculiarity of internet use in Mongolia is that much e-commerce is done through Facebook, especially transactions between small enterprises. Strength in the Mongolian business environment. There are 80 kinds of mineral resources and about 6,000 mining deposits in 80% of national land areas, farmland and pasture. Emerging market Mongolia is a relatively new market, low competition. It is possible to acquire the business chances in many ways. Relatively unrestricted investment environment, and corporate income tax rate is low in case of SMEs. The law on innovation, with 7 chapters, 30 clauses, 106 articles, and 193 sub-articles had been approved by the Parliament on May 22nd in 2012 and took into force since
5th of July in 2012. Common major issues on startups. This slide shows the statistical data in what field startups have the issues.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l environment of business, the issues consist of product and sales quality 2.2%, from knowledge and competence of business owners 7.0%, planning 5.5%, human resource 11%, financing 12%, and other issues 14.2%. Issues related with the ecosystems are social infrastructure and cooperation has 19.7%, governmental matter and legal environment issues 15.7%, users and customers 5.5%, and others 6.5%. Startup ecosystem map. In Mongolia, startups ecosystem mainly consists of corporate, capital, entrepreneur, community, media, co-working, education, incubator, and accelerator. By the way, NITP has been working on incubating activities for 18 years. NITP introduction. On this slide, I would like to introduce about our park a little. The N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 Park was established in 2002 by the government of Mongolia. The establishment of NITP was implemented with the grant aid of $1 million from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rganization structure. Our park's definition is a state-owned self-financing body. We do our operation under Administration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Authority of Mongolia. We have 3 departments: Administration and Human Resource, Project Management, Training and Marketing, and last one is Innovation and Technology Department. The last one is actually responsible for incubating activities. Main function. We have 4 main activities: incubation, IT hub library, exam and training on IT field, and last one is research and project. Companies at the incubator. At the moment, we have more than 20 startups and companies at our incubator, and most of them are specialized in information technology field. At the end of my presentation, I would like to introduce one of our startups, same company, and their ongoing project. This is the roadmap of the same company. They have a lot of projects to implement in future, such as IT-based payment system, bionic arm, robotic systems, so on. This slide shows one of SAM's project called Bionic Arm, helping disabled children to provide equal right to the children study and live independently, and to promote social participation regardless how they're disabled. So this is the end of my presentation. Thank you, ASPA, SPI Secretariat staffs for organizing and successfully implementing this forum. I wish good luck and success to all of you. Hope SPIF will be a great chance to expand businesses and find out new ideas for all Mongolian and Asian entrepreneurs. Thank you. 아살라말리쿰, 파키스탄에서 인사드립니다. 2021년 SPIF에 참가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또 기쁩니다. 제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렇게 발표하게 되어서 기쁘고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나누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파키스탄 국립과학기술단지 부총장인 리즈완 리아즈입니다. 파키스탄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연구혁신 상업화를 이끌고 있고 파키스탄 최우수 대학입니다. 운이 좋게도 세계 매우 다른 교육제도 또 연구 환경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12년 동안 매우 집중적으로 운 좋게 산학연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또 현재 맡고 있는 일도 이 주제와도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제 관심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아시아는 가까운 미래에 세계 GDP의 50%를 상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세계 소비의 40%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세계 무게의 중심이 곧 바뀌게 될 것입니다. 경제든 소비든 아시아가 중심이 될 겁니다. 활용할 기회가 아주 크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시아는 사실 두 개 지역으로 구분이 되죠. 동아시아, 즉 발전하고 번창하는 아시아고 남아시아, 파키스탄이 속한 곳으로 개발 잠재력이 있고 아직 실현이 되지 않은 곧 실현될 지역입니다. 이 모든 수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녹화 메시지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분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반복된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곧 본문으로 넘어갈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GDP의 4분의 1이 아시아에서 창출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급격한 도시화가 동아시아 국가 중심에서 이뤄졌고 본격적으로 소비자 수요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아 사망률 감소는 젊은 세대가 소비자층으로 영입되고 혁신 시장에 젊고 유능한 인재가 더해짐을 의미합니다. 동아시아, 남아시아 간의 차이가 큰 걸 보면 우리가 이런 차이를 걸림돌로 볼 수도 있겠지만 경쟁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혁신이 남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 아시아에 전 세계 유니콘의 3분의 1이 존재하고 이 비율은 아시아에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아시아가 지배적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요소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많았습니다.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디지털 혁신 또는 디지털 추진력입니다. 전 세계 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시아 국가들도 정말 잘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들 국가의 디지털 발전 정도는 경제 여건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고 벤처 캐피털이 아시아에 빠르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특정 지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재력이 있고 세계도 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VC 자금도 다시 몰리고 있는 겁니다. 2021년 1분기만 보더라도 아시아 상위권 100위의 엑시트 밸류가 1,480억 불로 껑충 뛰어 올랐고 2013년도에는 10억 불에 불과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수치가 엄청나게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파키스탄의 창업, 생태계도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죠. 파키스탄은 창업이나 지식경제 분야에 있어서 아시아 지역의 주요 국가가 될 겁니다. 주요 거시 지표를 보더라도 성공이나 호황을 가리키는 지표로는 파키스탄의 인구 밀도를 볼 수 있습니다. 2억 2,100만 명, 세계 6위 인구 밀도로 높은 국가, 중앙 연령이 23세, 매우 젊은 국가입니다.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춘 사람이 많은 나라,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고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파키스탄 GDP의 80%가 가계 소비로 돌아갑니다. 즉 소비자 시장이라는 뜻이죠. 많은 아이디어나 기업들이 나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파키스탄 중산층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비자면서도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잠재력이 큽니다. 이 때문에 신생 기업들은 여러 채널의 자금에 접근하고 해외 자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휴대폰 보급률, 5G, 4G, 광대역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주요한 원인은 젊은 층들이 모바일 기술을 활용하고 인터넷,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숙련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많은 청년들 30만 명 정도가 매년 대학에서 배출이 되고 있는데 또 다른 30만 명은 기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스킬을 갖춘 사람들이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파키스탄이 뒤처져 있는 걸까요? 2005년에 인큐베이터 센터가 너스트에 단 한 곳 설립되어 과학 전 분야에 걸쳐서 인큐베이팅을 지원했고 나머지 IT 인큐베이터가 몇 군데 있었지만 과학 및 기술 인큐베이터는 너스트 한 곳뿐이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 수치가 조금 증가됐고 현재로는 700여 개의 스타트업이 생겼고 인큐베이터는 25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의 인큐베이터 수가 많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들의 아이디어를 내놓고 정부, 대학, 그리고 학계가 이들을 지원할 방법을 모색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기술 단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스타트업을 기존의 기업 옆에 배치시켜서 멘토링 지원을 받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도록 하는 생태계가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립과학기술대학인 NSTP가 나서서 최초로 과학기술단지를 2019년도 우리 캠퍼스에 조성하여서 매우 독특한 생태계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존재하는 단지지만 파키스탄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고 대학에서 산업계와 신생 기업들이 같은 건물에서 서로의 역량을 배우고 활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과학기술 단지는 작은 단지입니다. 11만 평방피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거의 100에이커에 달하는 확장 가능한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디자인한 단지에는 몇몇 주요 입주업체들과 첨단기술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신생 업체들이 같은 건물에서 일하고 네트워킹 공간, 카페테리아, 교류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또 성공한 기업들과 대기업들이 창업 멘토 역할을 하는 엄격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투자하거나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생태계를 구성하면서 8개 주제 영역을 중심으로 조성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배출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단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NSTP 졸업생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에서 온 누구라도 이곳에서 창업을 하거나 세계 어디 출신이든 이곳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이슬라마바드, 즉 파키스탄 수도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또 최고의 대학에 위치한 단지죠. 이곳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 때문에 BC 자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지가 많은 자금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들을 보시면 지난 몇 년간의 증가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불과 1년 사이에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자금의 50%를 작년에 지원받았습니다. 많은 관심이 이 파키스탄 외부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 내 과학기술 단지와 인큐베이션 센터에 대한 관심이긴 하지만 특히 너스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너스트 국립과학기술대학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혁신, 문화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태계를 제공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대학은 독특한 연구 방향성을 추구하고 연구소 역량도 뛰어납니다. 일부는 지역 최고의 연구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첨단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학생들과 교수들은 세계 최고의 대학과 또 연구기관들과 함께 연구를 발표하고 공동 연구를 수행합니다. 이 팀과 함께 최근 너스트는 국내 최초 다학제 간 연구 클러스터인 니치 너스트 학제 간 연구 클러스터를 구축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인데요. 22개 너스트 최고의 연구소들을 한 건물에 결집시켜서 말 그대로 과학기술단지를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안에 배치시킨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학기술단지 내에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가의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의 연구개발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여러 다른 학교와 연구소를 찾아다니는 수고를 하는 대신 그 시설들을 바로 옆에 두고 학생은 대학과 연구소에 대한 접근성을, 대학은 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겁니다. 산학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스트가 모험을 감행한 또 다른 분야가 혁신적인 의료기술 분야입니다. 파키스탄 최초의 카테터와 심장, 혈관, 성형, 풍선 제조를 위한 시설입니다. ISO 인증을 득한 시설이고 최근 국가의 의약품 규제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 스텐트 제조업체가 되고 희망컨대 수출업체가 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까요? 너스트가 과학기술단지를 설립하기 전부터 해온 것을 보면 창업을 위한 시스템과 생태계를 구축한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모든 학생들을 위한 창업 필수 과정과 너스트 인큐베이션 멘토링 훈련센터, 즉 테크1이라고 부르는 과정입니다. 테크1은 6개월짜리 프로그램인데 청년이면 누구든 무료로 교육, 멘토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회사 등록도 가능합니다. 어떠한 분야도 상관없고 어떠한 아이디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원 대상자는 2년 동안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단지 내에서 일을 하면서 실제 기업들과 협업하고 아이디어를 수익 벤처 사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산업과 과학기술단지는 대학의 일부로서 지식경제와 한 나라의 혁신 경제를 이끌어갈 완벽한 생태계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은 아시아의 경제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남과 동이 힘을 합치면 이 힘과 성장세는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과학기술 단지에 대한 의견을 기대하겠습니다. 제 연락처는 여기 발표 자료에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과학기술 단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희 대학을 꼭 방문해 주시고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과 우리나라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함께 찾아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